뭐랄까 주사파의 대부가 김영환 씨라면 원조쯤 되시는 거 아닙니까? 원조시죠. 일기시죠, 일기. 예. 네, 그렇습니다. 당시에 뭐랄까 이상규 의원, 김미희 의원 같이 활동을 같이 하셨나요? 예, 나중에 보니까 네. 같은 민혁당에 속해 있거나 네. 김미 의원 같은 경우 아마 거기 민혁당 산하로 김영환 씨도 얘기했듯이 네. 당시 김영환 씨가 돈을 주면서 이게 북에서 온 거다. 예. 라는 얘기 말은? 그 본인들은 알 수 없는 상태로 예, 예. 보안을 유지했기 때문에 네. 저도 이제 한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분들이 내가 민주노동당 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동지 김일성 주석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뭘 할 것 같아요. 내 생각엔 김 주석이라면 이 남조선 상황에서 민주노동당을 할 것 같아. 이런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들하고 같이 민주노동당을 해야 되냐, 진보정당을. 아니 대선 후보가 한 중요한 거짓말을 이야기하고 이거 있어요. 지금 토론이 예? 도저히 토론이 안 됩니다. 이런 중1 분하고는. 때, 중1 때 자녀를 유학 보냈다 했는데 아, 제 딸 아니거든요. 저한테 묻지 마세요. 오늘도 보니까 조국 부부가 아들을 시험 대신 봐줬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 오픈북이다 이렇게 또 표현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도 학교에서 오픈북 시험 보거든요. 근데 부모가 와서 보진 않아요. 그런 거 없다. 이데아 같은 건 없고 오로지 네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바로 니체입니다. 그래서 니체라는 사람은 뭐라 그랬냐? 그 유명한 말로 현존은 우리의 존재라는 건 오직 미학적으로만 정당화된다. 사실 우리는 의미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이 공허함을 견디기 위해서는 의미를 꾸며야 되는 겁니다. 예, 이준석입니다. 진중권 교수님이랑 거의 한 4년 만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뭔가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어 본 것 같은데 만날 때만 참 재미없는 분이에요. 저희가 참 다른 점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한번 각을 세워보죠 어쨌든. 예. 자기소개할 때 그 박근혜 키드라고 왜 뺐습니까? 저는 그거 페이스북에 제가 달고 있습니다. 예, 박근혜 퀴즈라고. 오늘 진중권 연구 제목을 연구라고 붙였기 때문에 여러분 더 긴장하고 계실 텐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렵다는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하나도 안 어렵다, 이게 뭐가 어렵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걸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이나 어렵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분이나 그 차이가 뭘까, 지난번에 이게 차이가 뭘까 계속 생각을 하다가 사람들이 저한테 좀 쉽게 해달라 이렇게 주문하시는 분들은 이걸 원하시는 걸까? 한번 이거 봐주세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여러분 많이 보셨죠? 회개하라.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아니면은 빨갱이는 죽여도 좋다. 정치는 썩은 국회가 망쳤고, 경제는 민노총이 말아먹었고, 교육은 전교조가 무너뜨렸고, 사회는 언론이 망쳤다. 빨갱이는 죽여도 좋다. 제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기를 정말 바라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못하고 제 얘기를 들으면 더 복잡해지고 이런 것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 정도 수준이 이렇게 딱 적합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너 예수 믿지 마. 예수 믿으면 죽이겠다. 이렇게 생명과 죽음이 이렇게 가릴 때, 이럴 때는 그냥 단순한 걸로 딱 답을 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빨갱이는 죽여도 좋다. 실제로 이런 상황이 있었죠. 이념 때문에 죽이고 죽이고 또 이념 때문에 또 살릴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을 한국이 많이 보냈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2020년 대한민국이 이 정도 해법을 제시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그런 문제를 갖고 있지 않다. 우리는 이거보다 더 고민을 더 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이제 선거에 임해 있는데 우리 사회가 지금 어떤 문제를 갖고 있고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인가. 이것은 이렇게 단순한 한마디로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주 심각한 상황도 있었다. 그렇지만 지금은 좀 상황이 다르다. 빨갱이라고 해서
다 죽이면 어쩌면 몇 천만을 죽일 수 있어요. 그게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렇게 하면 다 전도가 다 되거나 이런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에게 특별히 지혜가 필요한 순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필요한 것은 사랑 때문이죠. 우리가 뭐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돌아올 수 있고 또 우리가 심지어는 옳은 길을 간다 하더라도 우리의 태도 때문에 상처를 주고 있을 수도 있고 이 시대가 좀 그렇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봐야 되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진중권 연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을 만나 뵈면서 무엇을 원하는가? 만약 지금 제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이 우파라면, 대한민국의 우파라고 생각하신다면, 진중권 교수는 스스로 우파이기를 원하지는 않는다.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어도 스스로 우파이기를 원하지는 않는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좌파인가? 전 굳이 말하면 좌파라고 생각하고 또 진보이기를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좌파냐, 진보냐, 우파냐, 보수냐 이런 단어들이 결코 쉽게 다가오지 않는데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짜는 안 된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런 한마디로 다 끝나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공짜가 아니고 공부를 해야 된다. 물어봐야 된다. 들어봐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왜 그렇게 어렵게 말하냐. 저는 어렵게 말한 적이 없어요. 사실은 어렵게 말한 적이 없는데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닌가. 그러니까 한참 오늘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난 도대체 왜 어렵다고 말하지? 그래서 제가 컴퓨터 서버 혹시 아시죠, 여러분? 서버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 생각으로는 저는 저 아저씨 같은 사람 같아요. 서버를 관리하는 사람. 서버에 뭔가 이상이 생긴다. 서버를 어떤 사람이 침탈하려고 한다. 서버를 누군가가 뭐 고장을 내고 있다. 뭐 이런 거를 관리해서 알려주는 좀 서버 관리자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옆에 그림 한번 보십시오. 이 서버라는 존재를 잘 몰라요. 서버라는 존재를. 사실 저도 잘 몰랐고요. 나중에 서버가 되게 큰 거, 뭐 집채만한 거 이런 거 되게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컴퓨터도 이렇게 PC라고 그러죠. 퍼스널 컴퓨터. 서버가 아닌 PC, 퍼스널 컴퓨터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아니면 뭐 휴대폰이라든지 아니면 더 작은 이런 것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이 서버 존재를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제가 한국 사회를 보고 있으면 지금은 서버에 고장이 일어난 건데 사람들이 다 자기 컴퓨터가 고장인 줄 알고 뭐 삼성에 뛰어가고 LG에 뛰어가고 지금 그런 상황 같아요. 뭐 애플에 뛰어가고 지금 서버가 고장 났는데 전부 뭐 삼성 이런 데 뛰어가고 있으니 또 어떤 사람들은 뭐 다시 앱을 깔거나 아니면 뭐 프로그램을 깔거나 뭐 다시 재부팅을 해보거나 아니면은 뭐 가게 컴퓨터 고치는 가게에 가서 이렇게 자기 한번 다시 처음부터 리셋을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서버에 고장이 났는데 다른 데서 답을 찾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 서버 관리자와 같은 이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가 제가 왜 서버 관리자 같은 역할을 했냐 이걸 좀 설명을 드려야 되거든요. 오늘 진중권 연구를 위해서 이걸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을 혹시 조금 더 힘들게 할까 봐 오늘 걱정이 되는데
진중권 교수는 누구인가가 지금 이 시대에 좀 필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 대답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워밍업을 먼저 시켜야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사진을 하나 갖고 왔어요. 이 사진은 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진 2장이 있어요. 제가 왼쪽 사진, 오른쪽 사진. 왼쪽 사진은 가격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이게 빨간 바탕 그 사진. 그쪽이 오른쪽인가요? 예, 그러면은 오른쪽 사진 그 빨간 바탕 그림 얼마인지 아세요? 가격이? 제가 이 작가의 그림을 한번 한 점이라도 갖고 싶어서 이 가격을 검색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작가의 그림이 최근에 6억 5천에서 시작했는데 1분 만에 7억이 됐고 그런 식으로 경매가 진행됐다고 해서 아, 나는 영영 장옥진 그림은 못 가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림 한 점이 거의 10억에 가까운 10억 이상도 될 거고 뭐 김한기 화백은 훨씬 더 비싸니까요. 저는 이 장옥진 화백을 좋아해서 사고 싶었는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른쪽 그림은 어떤 그 그림 대회에서 어린아이 유치부에서 상을 받은 거예요. 유치원. 이건 아마 뭐 가격이 거의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품 시장에 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 그림을 그린 아이의 엄마는 아주 가치 있다 이렇게 하겠지만 이 가치가 객관적으로는 나가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하나는 그림이 7억이고 하나는 가격이 없어요. 제가 이제 이 그림이 왜 7억인지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야 된다면 제가 그 설명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 오른쪽 그림이 왜 가격이 7억인가? 이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는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제가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 그 자신이 없어요. 똑같은 그림이고 형상이고 표현이고 색깔인데 왜 하나는 7억, 뭐 어떤 그림은 1000억도 있죠. 1000억이고 어떤 그림은 제로, 가격이 없나? 그걸 참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 말씀은 분명히 드릴 수 있어요. 똑같은 그림이고 이거 먹을 수도 없고 뭐 입을 수도 없고 뭐 저게 살 수 있는 집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저것은 필요 없어. 그러면서 두 개 다 박박 찢어요. 여러분이. 박박 찢어요. 이게 무슨 7억이야? 박박 찢어요. 여러분 이렇게 박박 찢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반달리즘이라고 하거든요. 야만이라고 해요. 이 가격이 7억이라는 가치가 이 그림이 나갈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이유 같은 거 설명할 필요도 없고 들을 필요도 없고 들을 가치도 없어. 똑같은 뭐 그림인데 뭐 별것도 아니네. 박박 찢어요. 파괴해요. 반달리즘이죠. 반달리즘. 지금 제가 이 드린 말씀이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진중권 교수가 얼마나 탁월한 학자인가 이런 걸 얘기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 진중권 교수를 이해하려면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좀 알아듣는 분이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그림이 7억이고 어떤 그림이 0원이고 이런 세계가 있다. 어떤 그림이 100억이고 어떤 그림이 뭐 전혀 가격이 안 나간다. 이런 세계가 있다. 여러분 이거 제가 참 설명하기는 힘든데 그 차이, 그것이 가치의 차이인데 그 가치의 차이를 인식할 수 있는 세계와 인식할 수 없는 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진중권 교수를 여러분이 이해하려면 진중권 교수가 지금 전공을 한 미학이라는 것이 바로 이 가치를 인식하는 그런 학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저 사람이 왜 저러나를 알려면 진중권이란 인물이 기본적으로는 미학자라는 것을 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처음에 제가 하는 일이 서버 갈링 비슷하다.
그래서 일상적으로는 전혀 의미가 없는 뭐 사실 서버라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도 모르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 잘 몰랐고 우리는 그냥 PC만 쓰면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거의 의미가 없는 서버라는 것은 이념이라든지 아니면 헌법이라든지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별로 의미 없는 그런 것. 그렇지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없으면은 고장이 나버리는 것. 그런 건데요. 저는 제가 하는 일이 기본적으로 이런 이념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과 굉장히 관련이 많이 깊기 때문에 이것을 저는 그렇게 많은 대중이 알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제가 글을 쓸 때 이 글은 마치 서버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 알아야 되는 정도만 알렸어요. 그래서 뭐 논문처럼 쓰기도 하고 아니면 특별히 몇 분에게만 전달하기도 하고 그런데 온 세상에서 뭐 100만 명, 1000만 명이 듣고 아주 환호하고 그런 글을 쓰거나 책을 쓰고 이런 것은 아예 관심이 없었어요, 저는. 왜냐하면 제가 하는 일이라는 것이 이렇게 대중들이 다 알 필요가 없고 그렇게 알아도 알아듣지도 못한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는 대중 버전 자체를 고려하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글을 쓰고 많은 뭐 논문을 쓰기도 하고 아니면 또 제 나름대로는 끝도 없는 그런 표현들을 해왔어요. 예전에는 올간조선에서 글을 쓰기도 하고 조선일보 기자로도 있었고 그 외에도 제가 조선일보에서 나오고 나서도 이렇게 글을 쓰는 것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 글이 그렇게 뭐 대중적으로 이렇게 센세이션을 일으키거나 그런 경우는 제 인생을 통틀어서 한 번 정도밖에 없었어요. 한두 번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제가 VON 뉴스를 만들어서 뭐 수백만 명이 보게 한다거나 그런 기획 자체를 하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를 던져두면 일종의 서버 관리인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좀 참고를 한다. 이게 제가 늘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진중권 연구라는 것을 갖고 왔는데 진중권이라는 인물은 지식인이지만 사실 이미 스타예요. 대중 스타. 저와는 스탠스가 많이 다른 분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진중권 교수를 주제로 하는 강의를 하게 된 것은 이미 대중적인 이 퍼스널 PC, 이 컴퓨터가 서버와 관련돼서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기 때문이죠. 예전에는 사람들이 이게 뭐가 잘못이야? 컴퓨터 왜 잘못됐어? 뭐 흔들고 아주 뭐 부수고 아니면은 삼성 달려가고 이런 수준에서 해법을 찾다가 아니야, 내 컴퓨터가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이거 더 높은 단위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 그게 뭐지? 라는 그런 관심을 최근에 갖게 됐거든요. 어떻게 된 거야? 갑자기 왜 탈원전이지? 왜 갑자기 평화협정이야? 이러다가 미군 철수하는 거 아니야? 아니 갑자기 왜 미군은 훈련을 멈추는 거야? 아니 왜 일본을 저렇게 적대시하지? 이런 문제는 워낙은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한미동맹은 굉장히 굳건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접근은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 체제를 뭐 환호한다거나 인정한다거나 그런 것은 허용되지 않고 하지 않는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승만, 박정희는 증오하는 사람들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뭐 완전히 거의 황제 대하듯이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우리의 일상적인 영역에서는 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다른 것, 그것에서 문제가 생긴 거다. 이런 것을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목발을 짚듯이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이유는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더 쉽게 말해달라고 요구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저는 이 이념이나 사상이나 이런 것을 알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랬는데 최근에는 우리 가족
조차도 제가 수십 년 동안 이런 일을 했지만 저희 가족들은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묻지도 않았고 알 필요도 없었는데 저희 가족 중에서도 이제 공사나 되는 거야? 이런 질문을 던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생각보다 좀 심각해진 게 아닌가. 그래서 최대한 대중 버전으로 만들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 그림까지 동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것은 지금 이 장욱진 씨 그림이나 아니면 저 유치원생 그림이나 그게 그림이 똑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알 수 없는 세계예요. 근데 이 장욱진 씨 그림이 7억의 가치일 뿐만 아니라 나는 1억을 더 얹어 8억에도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미 어떤 종류의 가치에 대해서 공유를 하는 거죠. 가치를 인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제 얘기가 하나도 어렵지 않은 거죠. 저는 오늘 이렇게 강의를 하지만 결국은 제 강의를 끝까지 듣는 분들은 그 가치 세계를 이해하는 분들이다. 결국은 이 가치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다. 여러분 이 얘기만 해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진중권 교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을 하면서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제 사적인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저는 강의, 대중 강의도 그렇지만 이런 뭐 교회든 어디든 이렇게 초빙을 하면 다 고사를 하거든요. 제가 강의를 할 때 이렇게 사적인 얘기를 하는 거가 굉장히 불편해요. 이 사적인 얘기를 좀 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하는 일에 관련돼서 사적인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눈물이 나요. 너무 긴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저랑 아주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를 하면서 이건 독백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아주 길게 얘기하고 이제 그런 습관이 있는데 공적으로는 대중 앞에서는 사적인 얘기를 꺼내기를 좀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강의를 안 하고 고사를 하는데 오늘 제가 좀 사적인 얘기를 조금은 좀 드리고 싶어요. 더 많은 얘기들은 숨기고 조금은 드리고 싶어요. 진중권 교수에 대해서 제가 앞에 세 줄 요약을 먼저 했어요. 진중권은 우파는 아니다. 진중권은 보수는 아니다. 진중권은 좌파이고 진보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진중권 교수와 사적인 만남은 사실은 없어요. 하지만 저 대학 인문대 선배예요. 저는 이제 국문과고 이분은 미학과인데 저희 과 졸업 요즘은 모르겠는데 제 동기들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그 졸업한 동기들의 직업이 거의 동일해요. 거의. 반 정도는 대학 교수고 또 기자가 있고 아니면 뭐 학교 선생님도 있어요. 고등학교 선생님도 있고 그리고 또 PD가 있고 그 종류가 거의 이제 전부예요. 광고 회사에 간 사람이 한두 명 이렇게 있고 제 동기들은 직업이 별로 좀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근데 미학과 사람들은 좀 달라요. 제가 미학과 출신들을 이렇게 좀 많이 알아요. 왜냐하면 가장 절친이 미학과 출신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당연히 알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대학 때 만났던 미학과 그 사람들이 요즘에 뭘 하고 있는지 이렇게 알아봤더니 직업이 너무 다양한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면 사실 이 사람은 후배인데 방탄소년단? 방시혁 씨. 방시혁 씨도 대학 다닐 때 같이 이렇게 뭐 녹두거리에서 가끔 뭐 맥주 마시거나 이런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 밖에도 저랑 또 잘 알았던 미학과 동기는 정신과 의사가 됐더라고요. 나중에 의전원에 가서.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변희재 씨 같은 경우도 저널리스트죠. 저널리스트지만 일반적인 제도권 저널리스트와는 다르게 상당히 독립적인 지식인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진중권, 그리고 그 밖에 시인도 있고 소설가도 있고 정말 다양한데 그리고 대학에서 그냥 가르치는 친구도 있었고 제가 미학과 친구들이 뭘 하나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직업이 비슷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공통점이 있거든요. 굉장히 독립적이에요.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 삶을 아주 고유하게 만들어가는 저랑 가장 절친인 그 친구 사실 한 해 선배인데 그 친구는 작가가 됐거든요. 소설가로 등단을 했고 지금은 이제 학교를 하고 있어요. 미학과 출신들이
이렇게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양상을 보면서 미학과 나오면 뭐 할까, 뭐 하나라고 할 때 직업을 말할 수는 없는데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어요. 대부분이 아주 독립적인 지식인으로 살아간다. 이게 특징이었거든요. 전 진중권 교수를 이해하려면 일단 먼저 이거 하나를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영상 중에 그 니체에 대한 인용이 있는데요. 그 철학사에서 니체를 조금 이해를 해야지 진중권이라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일단은 들어요. 그런데 미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모두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철학이거든요. 철학, 미학은. 근데 이 미학이 하나의 대학의 학과로 존재하는 것은 좀 특이한 현상이에요. 아마 일본 동경대학 영향일 텐데 일본 동경대학에도 미학과가 있고 한국에서 그 서울대학 전신이었던 경성제대에도 미학과라고 불렀지는 않았지만은 미술사와 미학 전공이 있었어요. 그리고 미학 연구소도 있었거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미술가 고유섭 씨도 여기 출신이에요. 근데 전통이 굉장히 깊은 이 미학과 미술사지만 사실은 이 미학은 철학이거든요. 근데 이 미학을 철학으로 한다라는 것은 특별히 그 주제가, 테마가 가치다. value, 가치다. 여러분이 이 가치라는 말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오늘 어차피 저한테 쉽게 이 복잡하고 어려운 주제를 쉽게 설명하라고 요구를 계속 하시니 굳이 얘기를 한다면 가치라는 것은 어떤 근거가 있어야 돼요. 어떤 근거. 근데 뭘 근거로 하느냐. 참 이게 어려워요. 일단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가 가치가 있느냐, 뭐가 의미가 있느냐. 이게 굉장히 미학적인 질문인데, 이걸 먹으면 맛있는 건가? 이걸 먹으면 포근한가? 이걸 먹으면 뭐 잠이 잘 오나? 이런 것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미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이것은 칸트 미학에서 나온 말인데 무관심성이란 말이 있어요. disinterestedness. 여기 interest라는 단어가 가운데 있을 텐데 사실 이 단어를 무관심성 이렇게 번역하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은데 interest, 이익, 자기 이익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나 저거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나 저거 먹으면 뭐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잠이 잘 올 것 같아. 이런 공리적인 거, 필요한 거 이런 거 다 떠나 있는 거. 장욱진의 그림이 내 어떤 동물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지만 뭔가 저기에서 나오는 가치를 내가 인식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가치는 이때 미적인 가치라는 것은 이런 거다라고 설명을 해드리기가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실제로 이 그림이 왜 7억, 8억에도 팔리나라는 것을 인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건 정말 공짜로는 안 돼요. 그건 정말 어떤 면에서는 고도의 좀 훈련이 필요한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인식하는 세계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그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저것이 왜 가치 있나? 왜 저 그림이 저렇게 가치 있어? 이런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전혀 소양이 없이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가치 문제다. 여러 가지 문제가 아주 본격적인 의미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로 그것을 알아듣는 사람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알아듣는 분들이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죄송해요. 쉽게 말씀드리려고 제가 비유까지 들었는데도 더 어려워졌어요. 여기서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중권이라는 인물이
이렇게 미학적인 뭐 현대 미학 강의를 쓰고 미학 오디세이를 쓰고 미학자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이슈가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미학의 대상이 이 사람에게는 정치 현상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정치 세계에서도 이것이 가치가 있는가, 아름다운가 이런 거를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건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오늘 이렇게 진중권 연구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꺼내는 것은 사실 아주 심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오늘 나온 기사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봐주시겠어요? 진중권이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 문석균, 김의겸, 정봉주, 김남국까지 SNS에서 거론하는 적적 출마 철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좀 더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공천 과정에서 사실상 자정 능력 상실한 듯한 모습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진중권 전 교수의 데스노트가 화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중권이라는 인물이 정치, 또 말하자면 장욱진 그림을 사고 이런 세계 말고요. 더 많은, 훨씬 많은 사람들의 인생에 관여하게 되는 정치 영역에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이 인물이 연구 대상이 된 거죠. 여러분, 그러면 진중권이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보수도 아닌데 왜 좌파나 진보에 공격을 당하거나 아니면 우파나 보수의 환호를 받는가? 이 질문은 던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간단한 주제는 아닙니다. 저는 여기서 진중권이란 인물이 이번에 또 한 번 진보 좌파를 구해줄 수 있을까? 아주 심각한 문제를 던지고 있어요. 여러분, 진중권이란 인물이 이번에 진보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진중권이란 인물이 제 인생에서 한번 직접 이렇게 마주친 적이 있습니다. 대학 다닐 때는 이름만 알았어요. 사람들이 계속 이제 뭐 선배기 때문에 계속 뭐 중건이 형, 뭐 중건 선배, 뭐 계속 이렇게 부르는 거 그 정도 제가 들었고 개인적으로 마주치지 않았는데 제가 이 사람을 처음 마주친 것은 1999년이에요. 1999년 오늘은 제가 어쩔 수 없이 사적인 얘기를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1999년에 제가 월간조선의 부탁으로 기사를 하나 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요즘에 제가 많이 이슈로 삼고 있는 그 강철 김영환 전향에 관련된 겁니다. 처음에 여러분 요즘에 최근에 많이 제가 얘기를 하는데 강철 서신이라든지 항소 이유서 뭐 다시 강철로 살아 공동체주의 연구 이 책 한번 보시면 이분을 알기 위해서는 책으로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이분이 본격적인 저술을 하는 분은 아니에요. 이분은 따로 한번 제가 더 본격적으로 한번 다룰 수 있으면 다루겠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데 일단은 이분에 대해서 제가 그 취재를 하는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그 전에 있었던 많은 거를 다 버리고 제가 1999년 봄에 그 조갑조 대표 그 당시 월간조선 편집장의 부탁으로 이분을 인터뷰를 했어야 되는데 이분이 만든 잡지를 취재해야 됐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 사람은 중국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컨택을 할 수는 없었고요. 제가 이 취재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제가 이 취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주사파라든지 NL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주체사상 이런 것은 심각한 주제지 않습니까? 그때 아직 제가 30이 안 됐었는데 이 시대정신 창간호가 나오고 이것을 취재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 의뢰를 받고 나서 너무 겁이 나서 제가 거절을 하기 위해서 못한다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어요.
먼저 우리 선배한테, 지금 대학 교수로 일하고 있는 선배한테, 내가 강철 김영한 그룹을 지금 취재해야 되는 상황이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물었더니 그 선배 언니가 야, 너 그거 들어가지 마. 그거 큰일 나. 한국에서는 이념 사상 이런 것에 연루되면 이제 발을 못 빼게 될 거야. 들어가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선배의 말이 사실이 됐어요. 제가 이 취재를 하고 나서 21년째 지금 빠져나오지 못하게 됐어요. 저는 21년째 바로 이때 이 그 시대정신 취재, 그 강철 김영한 그룹 취재 이후에 저는 일종의 서브 관리인이 돼버린 거예요. 제가 제 인생에 관련돼서 참 말하기 싫어하는 부분이 이것인데, 그때 그 지금 대학 교수로 있는 그 선배 언니가 야, 너 여기 들어가면 큰일 나. 이거 취재하기 시작하면 너 발 못 빼라고 했던 그 말이 그때도 참 생생했고 지금도 너무나 생생한데, 그래서 그때 당장 제가 월간 조선에 전화를 했거든요. 그때는 휴대폰을 쓰지 않을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이거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날따라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는 거예요. 모두 점심시간이었는지. 그 시간을 넘기고 자연스럽게 그냥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왔어요. 이 그룹이 제가 아니면 이 취재를 맡기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아니면은 이거 인터뷰에 임하지 않겠다. 제가 그 전에 썼던 어떤 글을 보고 아마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이 그룹을 이해할 수 있다고 보고 좀 이해를 해달라 이런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시대정신 그룹을 인터뷰하면서 제가 그분들에게도 말하지 않고 또 그 김영한 씨한테 말하지 않은 게 있어요. 제가 오늘 그 얘기를 사실은 하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이 기사를 작성한 것 때문에 그 민족민주혁명당이 모두 그 일망타진이 됩니다. 20여 명의 그 1980년대 학생운동권, 김일성주의에 발을 담았던 학생운동권의 핵심 인물들이 거의 다 검거가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상황이, 제가 이 취재를 할 때는 이 사람들을 모두 감옥에 보내겠다는 뜻이 아니다. 그 사람들이 어차피 자기 인생의 한 짐을 털겠다. 이제 그만 털고 이제 빛으로 오겠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들을 그 빛의 세계로 유도하는 것이 나의 역할이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감옥에 가는 것은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이 석방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난 이 사람들이 이제부터 북한 사람들의 인권과 자유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전향 선언으로 어느 정도는 받아줘야 된다. 만약에 이 사람들조차도 받아주지 않으면은 전향이 안 된 대다수의 NL 운동권을 처리할 방법이 없다. 제가 그런 주장을 하고 석방운동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진중권이라는 인물이 글을 쓰기 시작하는데 간첩 김영한? 이렇게 글을 쓰는 거예요. 간첩 김영한? 말하자면 주체사상에 경도되었던 이 그룹에 대해서 진중권 씨가 노골적으로 혐오감을 표하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진중권이라는 사람은 전혀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아주 정말 깐죽거리는 그런 문체에 글을 쓰기 시작하는 사람 정도였고, 전혀 뭐 저명한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그 미학 에세이가 이제 나오고 뭐 이런 시절이긴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전혀 저명한 그런 인물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래도 내가 대학 다닐 때 들었던 그 중건이 형인가? 설마 그 사람이 이렇게 거칠게 김영한 비판을 하는 걸까?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전화를 걸어봤어요. 직접. 혹시 이분이 그분이 맞는지 물어보려고 전화를 걸었던 기억이 나요. 아마 그분은 기억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맞더라고요. 신기했어요. 저는 그 진중권 씨가 김영한의 전향을 믿을 수 없다. 간첩이 어디서 헬기를 치고 다니냐. 거의 그 정도 수준으로 비판을 하길래, 같은 파리학번이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인문대, 한 사람은 법대지만은, 저는 진중권 씨가 김영한 씨 전향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 그때 당시에 전향이 전혀 안 돼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아주 싫어했지만 그런 이유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김영한 씨 그룹이 김일성의 경도되었다라는 것 때문에 혐오하는 거예요. 그게 한 차례 있었고 또 한 차례 민주노동당이 두 개로 갈라질 때, 정의당과 민주노동당이 갈라질 때 또 한 차례 그로부터 10년 정도 지나서 진중권 씨의 두 번째 활약을 봤던 거죠. 그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화면입니다. 민주노동당에서 나올 때 민주노동당 내에 두 그룹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한 그룹이 당권파, 말하자면 힘을 갖고 있는 그룹이죠. 뭐 민주노동당 그러면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이정희 씨를 비롯한 당권파 그룹이 있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만 해도 예전에 그 공산운동권 출신이 한 집에 같이 살았죠. 그 민노당 속에서. 진중권 씨가 거기에 가입을 했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뭔가 얘기를 시도하면은 모두 뭐 김일성 주의자니 불쾌하다 이렇게 된 거죠. 처음에 나왔던 장면이 그겁니다. 그래서 한번 대화를 시도하려고 만나면 이런 상황에서 김일성 주석이라면 이렇게 했겠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도저히 안 돼서 탈당을 했다. 어떻게 보면은 진중권 씨의 이런 당시의 민노당 탈당이 정의당을 가능했던 것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한 차례 진보를 살려준 거. 진보를 살려준 그런 진보 입장에서는 은인과 같은 행동이었어요. 왜 그런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소위 대한민국 진보의 가장 큰 약점이 종북 세력이에요. 종북. 여러분 종북 그러면은 종북, 수령 절대주의, 유일 사상 이게 한 세트예요. 여러분 지금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종북, 수령 절대주의, 유일 사상 이 세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는 이유는 지금 서버가 고장났는데 서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PC만 쓰던 사람은 서버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말을 해줘도 못 알아듣고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저한테 엉뚱한 소리를 계속해요. 김영한이 누구냐? 김영한이 저기 민주당에 있는 그 치과의사 출신의 그 김영한이지? 계속 이런 질문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너무 당황하고 사실은 사람을 만나기도 싫어요. 이걸 어떻게 말을 해줘야지 이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질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종북, 수령 절대주의, 유일 사상 이게 한 세트예요. 이건 주체 사상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하셔야지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제가 늘 주사파에는 세 가지가 있다. 주사파에는 세 가지가 있다. 늘 얘기했어요. 다시 한번 표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서버가 고장났는데 이 서버가 어떻게 고장났는지 알려면 이거 알아들으셔야 돼요. 주사파는 종북이고 주사파는 유일사상, 수령절대주의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앞으로 한국 사회가 어떻게 될지 도통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계속 상처받고 다녀야 됩니다. 또 한 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같이 박 대통령이 참 귀한 분이에요. 존귀한 분인데 그분이 지금 감옥에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 그룹들에게 더 화가 난 거예요. 전 탄핵을 주도한 것은 이 주사파 세 그룹이 모두 힘을 합해서 탄핵시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한국 서버에서 이념과 사상과 헌법과 이런 레벨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상 너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탄핵에 대해서도 아주 엉뚱한 진단만 하고 있어요. 물론 뭐 김무성이든 유승민이든 기타 많은 사람들이 함량을 한 건 사실이지만 이분들도 어떤 면은 좀 속고 있었어요.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한국에 지금 서버에서 일어나는 일, 여러분 개인 PC 말고 서버 단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그 서버를 누가 어떻게 회로를 바꾸고 있는지, 어디 가서 뭘 바꾸고 있는지 이제 관심 가져야 돼요. 그러려면 제일 먼저 여러분이 주사파는 수령절대주의, 김일성 세력이야 라는 생각부터 바꾸셔야지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진중권이라는 사람이 가치가 있는 이유는 진중권이라는 사람은 진보의 적이 주사파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수령 절대주의
계열은 통진당 계열, 이석기, 이상규 계열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떨어져 나왔단 말입니다. 김일성 만세에서 떨어져 나왔어요. 범민주당 계열은 김일성을 뭐 존경한다라는 말까지는 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종북은 아니야. 우리 유일사상은 거부해. 이런 말 쉽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석기, 이상규는 그런 말 안 해요. 이상규가 국회의원이 됐을 때 계속 물었죠. 3대 세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당신은 북한 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북한 인권 문제, 인권, 핵, 세습 이 세 가지만 물어보면 이상규는 이석기, 김재현, 김미희 대답이 똑같아요. 사상검증하냐? 그런 질문 자체가 사상검증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진중권이 나갔지만은 민주노동당은 국회의원을 배출을 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정희 계열이 사실은 수령 절대주의 계열이에요. 그런데 진중권이라는 사람은 이 수령 절대주의, 김일성 만세, 김정일 만세는 한국 사회에서 결국은 안 된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1차로 민노당에서 떨어져 나가면서 소위 진보를 한번 살렸어요. 나중에 통진당 해산이 되면서 이 그룹이 급격히 몰락을 했고 지금도 잔당이 많이 남아있지만 사실 지금 이슈가 되는 주사파는 이미 이석기, 이상규 주사파가 아니에요. 지금 임종석, 이인영 이 주사파가 더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진중권 씨가 하는 얘기를 이 권력을 갖고 있는 민주당에서 별로 토를 안 답니다. 뭐 공지영 씨는 토를 달죠. 그런데 이 민주당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입 다물고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그렇게 말을 잘하시는 유시민 씨까지도 조용히 있잖아요. 감을 잡은 거예요. 감을. 진중권이 지금 뭘 하는지 감을 잡은 거예요. 한 번은 종북으로부터 진보를 구해주고 이번에는 부패로부터 구해준다. 부패. 여러분 부패라는 단어 아시죠? corruption. 지금 대한민국 우파가 제도 정치권에서 쫓겨난 이유는 부패 때문이에요. 전두환, 노태우 두 분이 사실 5.18 때문에 쫓겨났다기보다는 부패 문제가 더 심각했어요. 부패.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도 이 반부패라는 걸로 권력을 가졌거든요. 반부패. 반부패라는 엔타이 커럽션에서 승부를 내서 권력을 가진 거거든요. 부패. 부패는 기본적으로 범죄예요, 범죄. 그러니까 우익 부패와의 전쟁에서 좌익이 승리해서 지난 30년 권력을 획득했던 겁니다. 우익 부패. 지금 진중권 교수가 해주는 것이 좌익 부패랑 싸워주는 거지 않습니까? 좌익 부패. 이 부패 문제를 어쨌든 해결하지 않으면 다 망하게 되어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종북에서 한번 진보를 구해주고 이번에는 부패에서 구해주는 거예요. 종북에서 자유롭고 부패에서 자유로운 진보.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심각한 제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미래통합당이 분홍색, 뭐 밀레니엄 핑크는 또 뭐예요? 분홍색으로 지금 이제 색깔을 정립을 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확실한 우파는 아니다라는 거고, 아니 또는 우리는 우파 말고도 우파 비슷한 사람들, 뭐 중도까지 해서 좀 복잡해, 다양해. 그렇지만 최대한 표를 많이 모으기 위해서 우리는 일종의 선거연대를 하는 거야. 이게 말을 밖으로는 하지 않지만 속으로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이거든요. 예전에 민주통합당이 똑같은 이런 선거연대를 한번 했어요. 그때도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이 민주통합당으로 선거연대를 했거든요. 그때도 사실 우리 쟤네들 싫어. 쟤네들 어떤 애들인지 알고 있어. 쟤네 순전히 종북이야.
그렇지만 쟤네가 우리 표를 갉아먹으면 안 되잖아. 우리가 쟤네들이 좋아서가 아니라 쟤네가 우리 표를 갉아먹어서 우파가 당선되면 큰일 나잖아. 그래서 할 수 없이 손잡고 한번 선거한 거야. 그 결과로 이석기, 김재현, 김미희, 이상규, 기타 등등의 소위 종북 세력의 정치 세력화를 한번 체험을 한 거죠. 그 문제를 갖고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장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어버리니까 그 전에 종북이 어딨냐 뭐 그런 말이 싹 다 들어갔어요. 아 진짜 있네?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없어요. 종북이 어딨냐. 예전에 안철수 씨가 그런 말 했었죠. 근데 지금은 아무도 그런 말 하지 않거든요. 우리 사회의 아주 깊은 곳, 지하에서 일어난 것, 그것을 이제 사람들이 좀 알게 된 거죠. 근데 지금 심각한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지금 이게 다 주사파인 줄 알아요. 종북이 주사파고 이 부패 세력이 주사파인 줄 알아요. 여러분 이렇게 접근하면 우리 다 큰일 납니다. 지금 진중권 교수가 싸워주고 있는 이 좌익 부패와 종북은 주사파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 알아들을 수 있어요? 이 말 알아들을 수 있어야지만 제 얘기를 알아들을 수 있어요. 지금 진중권 교수가 아주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좌익 부패 문제, 이것은 아니에요. 주사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사파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제가 왜 대중 강연을 하지 않느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광화문에 왜 안 나오냐. 뭐 왜 그 자유통합당이 안 나오냐. 제가 어떻게 어디에 가서 이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사람들한테 가서 지금 당신이 계속 김일성 만세, 위대한 수령 김일성 뭐 김정일 말하는 것이 주사파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이미 그게 주사파가 아닙니다. 그것은 일종의 주사파의 한 조류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몸통은 따로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말 알아듣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저희 VON 뉴스의 시청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이 훈련이 되신 분들이 이제 사태를 투명하게 바라보고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저는 굉장히 자신감이 있어요. 앞으로는 VON 뉴스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으로 나뉜다. 왜냐하면 지금 컴퓨터가 지금 안 되는데 그 안 되는 이유가 사실은 서버 고장인데 순전히 사람들이 딴 데 가서 지금 고장 원인을 말해요. 다 틀리잖아요. 서버 고장이면 서버를 이렇게 고쳐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 얘기를 들어야죠. 저 아저씨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 얘기를 듣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더 한다고 했는데 사실 저 굉장히 마음이 슬플 때가 많아요. 제가 1999년 이 강철 김영한 그룹을 취재하고 그 특종을 쓰고 나서 제 인생이 여기서 빠져나가지 못했어요. 저는 언제든 빠져나오고 싶어 했어요. 서버 관리하는 일, 제가 재미없어요. 사람도 없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소프트웨어가 재밌죠. 근데 저 서버 관리하는 거 저거 뭐 대중적이지도 않고 서버 고장났다. 그러면 그건 전문가들의 얘기잖아요. 저는 저 일이 싫어요. 재미가 없어요. 서버 관리에 해당되는 일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전환규정의 연구원이 바로 저런 일이에요. 북한 체제가 전환될 때 어떤 메커니즘으로 전환시켜야 되는가 이런 거 연구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PC 수준의 일이 아니거든요. 인기도 없고 관심도 없고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해요. 설명하려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멋있게 살고 싶죠. 그냥 대학 교수로 살고 싶고 신문 기자로 살고 싶죠. 전 지금도 언제든지 변호사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일들이 저한테 허용되지 않아요. 계속 저렇게 작업복 입고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저거 훔쳐갈까 봐, 해로 바꿔놓을까 봐. 이번에 그
임미리 교수인가? 그 사람이 쓴 민주당을 빼고, 전 개인적으로 그 글을 읽고 한심했습니다, 한마디로. 민주당 빼면 다 해결되는 겁니까? 그분이 뭐 동부 뭐 주사파 문제, 자주 관악파가 어떻고, 자주 관악 자주파 주사파 문제, 그리고 뭐 동부 어쩌고 하는 거, 그런 거 뭐 너무 썼어요. 그분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제가 이 주사파의 핵심 중에 핵심인 황장엽 선생과 10년 이상 대화했어요. 관악 자주파니, 뭐 반미 청년회니, 새벽 그룹이니, 뭐 경기 남부니 하나도 안 중요해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산호맹이니 PD니 이진경이니 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부산 칠성파다, 뭐 대구 무슨 국제파다, 뭐 저기 여수 무슨 파다. 저는 조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조폭 무슨 파가 뭐가 중요합니까? 다 조폭이지. 일단 중간 결론을 하나 내리겠습니다. 민노당에서 종북 세력을 분리시켜 줌으로써 진중권 교수는 한때 굉장히 큰 기여를 했어요. 이번에 민주당에서 좌익 부패, 좌파 부패, 진보 부패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건 빅 퀘스천이죠.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이게 문제가 된다라는 것은 인식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침묵하면서 진중권 교수의 얘기를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무서우니까. 근데 저는 종북하고는 다르게 이번에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좀 더 설명을 지나가서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진중권 연구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그 김영환 씨의 민혁당 얘기를 먼저 갖고 온 이유는, 말을 좀 복잡하게 드렸지만 미학자 진중권, 이 사람은 간첩 김영환이 추하다, 아름답지 않다라고 경멸을 보냈었어요. 저는 1999년에 진중권 교수의 그런 인식을 보고 사실 많이 놀랐어요. 그때 당시 제가 원희룡 변호사를 만나러 갔어요. 만나주지 않았지만 김영환 씨 어머니랑 같이 그 로펌에 갔었어요. 근데 김영환 씨가 그런 식으로 월간조선에 의해서, 제 기사에 의해서 전향한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표정이었어요. 그 사람은 곧 한나라당, 보수당에 갔지만 김영환 씨의 전향을 싫어했어요. 노골적으로. 지금 원희룡 씨, 예전 김영환 씨랑 같이 야학을 했던 주사파 학생운동이었죠. 학교 다닐 때는 거의 수업도 안 들어오고 운동만 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워낙 천재이기 때문에 또 사실은 수석한 걸로 아는데,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전향이 됐을까? 저는 안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전향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 당연히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게 제가 발로 관리하는 저 서버입니다. 저 서버. 우리 서버의 그 본질, 퀄리티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제가 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1948년 체제입니다. 1948년 이승만의 자유민주주의 헌법 체제예요. 원희룡 지사의 발언을 들을 때 그걸 인정하는 거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진중권 교수에 대해서 제가 참 재밌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 보지 않았지만은 진중권 교수는 박정희 비판을 하죠. 박정희 비판. 이승만에 대해서 잘 말하지 않고 박정희 비판을 하거든요. 그 이유를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1948년 건국 체제를 일단 인정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진보도 있을 수 있고 좌파도 있을 수 있고 우파도 있을 수 있죠. 근데 48년 자체를 허물겠다.
그럼 좌파 우파가 없는 거예요. 48년 체제를 허물겠다라고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이 김일성주의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뭐 김일성의 정통성이 있으니까 주성님의 세계로 만들겠다는 남쪽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1948년 이승만의 자유민주주의 건국은 이 사람들에게는 거의 뭐 원수의 행위겠죠? 그 사람들이 이 체제에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해산이 됐어요. 그럼 제가 말하는 진짜 몸통 주사파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 진짜 몸통 주사파는 어떻게 생각한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이건 정말 빅 퀘스천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지금 청와대와 민주당을 종북 세력이라고까지 안 본다고 전제할 때, 말하자면 이석기를 풀어주지 못했잖아요. 김희수, 통신당 반대했던 김희수를 헌재 소장으로 만들려고 했죠. 왜냐하면 청와대에도 상당히 그 종북 세력, 말하자면 통진당 세력이 같이 들어갔거든요. 그 사람들이 아마 핵책한 걸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김희수를 헌재위원장으로 소장으로 만드는데 실패했어요. 그리고 이석기를 석방하고 싶어서 뭐 별 희한한 짓을 다 했죠. 사법농단 프레임도 만들고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청와대 광야교회 옆에 이석기 석방 캠프가 같이 있습니다. 지금 3년 내내 이러고 있는데도 석방 못 시켰어요. 지금 이석기 종북 세력, 이 세력이 지금도 굉장히 셉니다. 많습니다. 특히 노조에. 그 사람들이 지금 불만이 가득하잖아요. 석방 못 시켰으니까. 그걸 갖고 봤을 때는 지금 문재인 청와대와 민주당은 기본적으로는 종북주사파하고 좀 다르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1948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 인정합니까? 계속 허구한 날 계속 임시정부가 어떻고, 임시정부 100년이 어떻고, 그리고 1948년 8월 15일은 아예 잊어버리자. 거의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리고 48년 건국을 위해서 피를 흘렸던 것. 여순 반란 사건에서 반란이란 말도 이제 빼버렸잖아요. 여순 사건. 우리나라 군인들이 뭐 아주 우익 테러를 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선전을 하질 않나. 4.3은 명백하게 남노당이 일으킨 대규모 반란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4.3이 마치 이승만 대통령이 잘못한 걸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전부 다 1948년 체제에 대한 도전입니다. 여러분 생각으로 지금 민주당이, 지금 청와대가 1948년 헌법 체제를 인정한다고 보십니까? 인정하지 않죠. 이게 바로 제가 말하는 서버 도둑질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서버는, 우리의 그 중앙 처리 장치의 핵심은 모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로 설계되어 있는데 이거 인정하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노골적으로. 여기서 제가 한번 돌아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영한 주사파, 하태경 주사파, 이 사람들은 1948년 체제 인정을 합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인정한다고 말할 겁니다. 속으로는 숨기는 말이 있어요. 그렇지만 1948년 9월 9일 김일성 건국도 인정한다. 이거 속에 숨기고 있는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뭐 계속 난리를 치니까 이승만 1948년 8월 15일 건국만 인정해. 이렇게 어디 가서 말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건 거짓말이에요. 공식적으로 말해야 됩니다.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1999년에 이 사람들이 당당하게 말했어요. 우린 주체사상은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그들은 그것을 글로 썼고요. 주장을 해왔고, 이런만 속이기 위해서 주체사상이란 말을 인간 중심 철학으로 바꿨어요. 내용 똑같습니다. 용어 똑같아요. 세계관 똑같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이 도태우 변호사의 도전에서 자세히 다 써놨어요. 주체사상 이념당이라는 것은 여야가 없다. 여러분, 여야가 없는데 어떻게 자유민주주의입니까? 일당으로 모두 하나 되어야 된다. 중국 공산당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런 건 노골적으로 썼어요. 책으로 냈고 이들이.
이 사람들이 지금 국회의원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가 말하는 서버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서버 도둑질. 이 도둑질 아닙니까? 제가 처음에 쉽게 말한다고 했다가 더 어려운 거 얘기했어요. 진중권이라는 사람이 다른 소위 진보와 다른 것은 정치 현상에서 무엇이 아름답지 않다, 무엇이 추하다 이런 인식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사람은 PD도 아니고 약간 PD 성향인 건 맞죠. 그렇지만 이 사람이 뭐 그렇게 운동권이라고 말하기 좀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건 아니야 라고 선포를 해줄 때는 나름대로 진보에 대한 관점이 있다는 거죠. 전 이번에 또 한 번 정의당을 탈당할 때 이 사람이 이번에는 좌익, 좌파 부패를 해결할 생각이구나. 그래서 좌파 부패로부터 진보를 또 구해낼 생각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만약 진중권이라는 지식인이 어떤 정치 현상에서 미추를 판단하는 이것이 아름답다, 아름답지 않다 이런 미추를 판단하는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이 사람을 상당히 높이 평가해야 됩니다. 저는 진중권이란 인물은 다른 소위 진보 지식인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수준으로 그런 면에서는 평가할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진중권의 프로젝트가 실패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좀 이유가 있습니다. 실패하지 않고 좀 민주당도 건강한 정당으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민주당도 종북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고 1948년 체제를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그 쓸데없는 생각으로부터 벗어나고 그리고 각종 부패로부터 벗어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전 최근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정경심 조국 전 장관 부인이 어떤 사람인가. 진중권 교수는 이 사람이 강남 빌딩 갖고 싶고 뭐 애들 교육밖에 모르고 애들이 우상이고 거의 그런 수준으로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경심이 누나라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은. 경심이 누나 밥 안 얻어먹은 사람이 어딨어. 감옥에서 나오는 사람들 만나서 밥 사주고 봉투 큰 돈은 아니었어. 한 10만 원 정도로 기억해. 안 받은 사람 몇 명이야. 그런 얘기 사실인지 제가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 얘기 하신 분은 뭐 세상이 거의 다 아는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그냥 허튼 소리 아닌 건 아실 겁니다. 마음에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은 너무 많아. 그 사람이 정경심이라는 사람이 뭐 대단한 정치인 지식인 아니지만 참 따뜻한 사람이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만약에 민주당에서 이 정도 수준에서 머문다면 민주당이 하나의 생활 공동체에 불과할 텐데 과연 자기 패거리를 지키기 위한 몸부림을 치지 않겠나. 자기 내부에 있는 그 좌익, 좌파 부패 문제를 정말 딸딸 긁어서 다 제거할 수 있을 만큼 한골탈퇴를 할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안 하면 뭐 우리한테 유리해지는 건가요? 제가 계속 서버 얘기를 했는데 저는 지금 한국의 소위 우파들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도대체 무슨 소리 하나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알아듣는 분이 많지가 않아요, 도대체. 1948년 체제라는 게 뭔지도 몰라요, 도대체. 사람들이 선거를 하고 기본권을 갖고 이동의 자유가 있고 예술을 할 자유, 사생활 자유, 뭐 기타 등등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 자체를 안 해요. 뭐 조선시대에도 살았고 일제시대에도 살았고 뭐 다 똑같은 거지 뭐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장욱진 그림은 10억이고 이 그림은 제로야 이런 세계를 이해 못하는 거죠. 지금 어떤 사회가 겉으로 보기에는 표가 안 나는 것 같지만 어떤 더 나은 가치, 인권이든 민주주의든 자유든 더 나은 가치를 향해서 치열하게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나 저때나 다 똑같아. 조선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아. 이런 식으로 인식하는 사람은 저 그림이나 이 그림이나 똑같아. 가치라는 것을 인식을 못하는 거죠. 가치. 대화가 되겠습니까? 오늘 이제 결론을 내릴 때가 됐어요. 여러분 지금 진짜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밀레니엄 핑크 깃발 아래 모여들고 있는 저 미래통합당, 저들의 실체는 무엇인가? 전 지금 리더십인 황교안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는 상당히 신뢰할 만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미래통합당도 결코 가치연대가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와 진정한 자유시장과 진정한 1948년 자유민의 공화국, 이승만의 건국과 박정희의 부국을 인정하는 그런 정통 우파 가치로 뭉친 집단이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선거연대에 불과합니다. 이 선거에서 승리하고 나서 좌익 부패 문제를 해결하고 종북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하고 나서 다시 어디로 갈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자유민주주의의 반석에 올리기 위해서는 사태를 너무 간단하게 보면 안 됩니다. 전 최근에 주사파 문제를 다루면서 다른 얘기는 거의 하지 않고 강철, 김영환 딱 한 사람에 대해서만 말합니다. 전 진정한 주사파 문제의 몸통은 김영환 씨라고 생각합니다. 20년 전에도 그렇게 생각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1990년대, 1980년대 이 사람이 한국 사회에서 한 일은 좋은 일들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습니다. 1980년대 그 젊은이들을 이 사람이 속일 때 주사파는 자생적인 거야. 주사파는 자생적인 거야. 자생적인 거였습니까? 라디오 들었잖아요. 북한 라디오 들었잖아요. 그리고 돈은 안 흘러 들어왔을까요? 1989년에 간첩 윤택님이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김일성 돈 안 받았습니까? 제가 한 세대를 이 사람이 농락했다고 하는 이유는 김영환 씨의 가장 최측근들도 이 사람을 위해서 일하지만 이 사람이 김일성을 만났다거나 북한과 연계되어 있다거나 돈을 받았다거나 몰랐다는 겁니다. 몰랐다는 거죠. 심지어 통진당에서 돈을 받은 사람조차도 이것이 북한에서 온 돈인지 몰랐다는 겁니다. 뭐 국제파든 뭐 국제 PJ파든 서방파든 칠성파든 여러분 그 어떤 조직이 움직이려면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조직이 수장이 되는 것이 뭐 이념으로 되는 줄 아십니까? 많은 부분 돈으로 합니다. 사이비 교주도 돈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30살도 안 된 사람이 뭐 5억씩 들고 있어요. 그때 당시는 5억이면 아파트 한 채니까 지금 뭐 한 20억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돈 들고서 나를 따르라 많이 할 수 있어요. 전 지금 주사파 권력화 현상은 북한 돈을 갖고 와서 사람들이 목줄을 잰 것? 전 이 부분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뭐 그렇게 고상한 인간 중심 철학, 주체사상 이런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주사파 문제를 아주 심도 있게 취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 경기 남부니 뭐 관악 자주니 반미 청년회니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전 똑같이 봅니다. 다 그냥 공산주의자다. 변종 공산주의자다.
막스 레닌주의자들보다 더 머리가 나쁘다. 전 그렇게 보고 있어요. 머리 IQ는 좋을 수 있어요. 요즘 IQ 좋은 사람들이 하는 짓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쉬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진짜 어려운 얘기를 하게 됐어요. 요약하겠습니다. 진중권이라는 한 미학자가 우리 정치 현상에 있는 정말 더러운 꼴, 추한 꼴, 종북, 부패 이런 것을 밝혀주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파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우파는 1948년 체제의 위대성을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미래통합당이 그 사람들로 뭉친 게 아니에요. 지금 일단은 좌익 부패와 종북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미래통합당 체제로 선거연대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진짜 이 나라의 서버를 관리할 수 있는 진정한 자유우파 리더들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저는 너무 오랫동안 고생했고 피곤하고 많은 일들을 처리해 왔어요. 전 저를 칭찬합니다. 너무 수고했다고 생각합니다. 대가를 구하지도 않았고요. 별로 불평도 안 했어요. 도망을 몇 번 시도했죠. 도망을 시도했다가 교통사고도 나고 집안에 온갖 분란이 다 일어나고 그런 고통을 겪고 돌아왔죠. 한 사람이 저처럼 살려면 이게 착한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지 않으려고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주사 파고 개 뿌리고 전 사실 보기도 싫어요. 근데 저 지하 서버 관리실에서 계속 지키고 서 있는 그런 역할을 제가 20년 넘게 하고 있는데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진정한 자유우파의 리더들이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한국의 우익들 우파들에게 당부합니다. 제발 공부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강의하면 좌파들은 전부 알아듣는데 우파들은 알아듣는 사람이 1000명도 제대로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나라가 이 꼴이 날 때까지 공부를 이렇게 안 하고 외과 수술을 해야 되는데 메스를 써야 되는데 아주 그냥 소 잡는 칼만 들고 오고 다 아는 것처럼 맨날 얘기합니다. 알기는 뭐가 알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도 김영환이 누구야? 저 치과 의사 김영환? 뭐 이런 식이에요. 이 나라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오늘은 사적인 얘기도 좀 하고 불평도 많이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